저는 부산 연제구 출신, 이번 8.25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기호 1번 김혜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 중에 뭐 정치 입문 계기도 궁금하시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의정활동 애로사항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입문 계기부터 해서 또 최고위원 출마 이후 의정활동 애로사항까지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만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이게 같이 좀 얘기를 하고 해야 재밌는데,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뭐 조금 이상한 부분, 궁금하신 부분은. 예. 그 제가 먼저 정치 입문 계기는, 제가 원래는 우리 아까 친구 어디 갔지? 이름이 어떻게 돼? 원준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아저씨는 나이 30 될 때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벌써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 대단하다. 예. 저는 사실 별로 정치에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이게 제가 사법시험을 좀 늦게 합격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33살에 합격을 했는데요. 사법시험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저기 일산에 있는, 아마 아실 건데요. 거기 가면은 학회들이 있습니다. 연수생들이 가입하는 학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법학회라고 아주 유명한 학회가 있습니다. 그 노동법학회에 처음으로 외부 강연자로 모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모셨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사법연수원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노동법학회 당시 연수생들이 일주일을 하여튼 투쟁을 해서 결국 강연자로 모셨다는 얘기를 제가 그 창립 멤버들한테 들었어요. 창립 멤버가 한 17기 정도 아마 되시는데, 그래서 그 제가 노동법학회를 이제 제가 가입을 했는데, 제가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회장을 맡게 돼가지고 저희 학회가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저는 상당히 부채의식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있는데, 대학 다닐 때 조금 부끄럽게도 이 학생운동을 안 해봤습니다. 학생운동을 별로 안 해봤는데, 저희 학회원들의 대부분이 이 대학 때 아주 운동도 열심히 하신 분, 혹은 이런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들이 우리 학회원들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주 이런 시민사회 의식이라든지 정치에 다들 아주 해박한 분들이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을 해서 우리 학회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느낌에 제가 제일 뭘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회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전까지는 신문을 봐도 스포츠면을 먼저 봤어요. 이 스포츠면, 롯데를 좋아하니까 스포츠면 보고 뭐 이래 쭉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치면 아주 열심히 보고 뭐 사회면도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공익활동을 많이 하는 변호사분들,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뭐 자연스럽게 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만났는데, 이번에 대법관 되신 김선수 대법관님도, 그 김선수 대법관님이 제가 알기로 사법연수원을 거의 만드신 몇 분 중에 아마 한 분으로 아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만나 뵙고도 많은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때 이제 이분이 채식을 하시는구나, 그것도 제가 알았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노동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제 나름대로 뭐 공부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관심 차원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계기가, 저희 사법연수원에는 그 대대로 어디로 변호사 실무 수습을 많이 나가느냐 하면은 민주노총에 민주노총 법률원이 있습니다. 산하에. 거기가 항상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사 실무 수습을 주로 걸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 저도 요청을 받았어요. 이제 또 우리 기수에 좀 파견을 해달라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우리 학회원분들한테 우리도 이제 이번에는 앞에 기수 쭉 해온 것처럼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변호사 실무 수습을 좀
가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갔어요. 갔는데 저도 당연히 이제 골로 가야 되는데 저희 처가 그 당시에 우리 첫째가 태어나고 몇 달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 실무 수습할 때라도 변호사 실무 수습할 때라도 부산에 좀 있으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광화문에 있을 때였어요. 민주노총 법률원이. 거기 가지는 못하고 그러면은 부산에서 공익활동을 많이 하는 데를 한번 알아보자 해서 제가 쭉 알아보니까 두 군데가 특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가 법무법인 부산이고 하나가 또 변영철 변호사 사무소라고 이분이 또 아주 부산에서는 많이 공익활동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민주노총 무슨 간부 출신이고 늦게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인데 하여튼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한 군데는 법인이고 한 군데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니까 법인에 가면 좀 더 많이 배우겠지 싶어서 제가 법무법인 부산을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원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원래 변호사 하시던 때 사무실 법인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변호사 업무는 안 하셨는데 그 책 있잖아요. 운명. 그 책을 쓰신다고 그 당시에 사무실에 계속 출근을 하셨어요. 그 5기간 때.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전에 공익 사건을 오래 한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형사 재심 이런 거를 뭐 10년씩 이래 한 사건이 있는데 뭐 그런 사건 같은 공익 사건도 이렇게 주시면서 한번 보면서 좀 공부를 해보라고 이렇게 권해도 주시고 직접 하셨던 사건을 또 시민사회단체 분이라든지 공익활동 하시는 분들 만나러 가실 때 한 번씩 데리고도 가시고 그러셨어요. 주시고 또 그 법인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부산에서는 이 공익활동을 많이 하는 변호사님으로 아주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진정성 있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또 민주당의 우리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쳐서 이제 2012년 이제 대선 국면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당시에 이제 많이 배려해 주신 게 고마워서 뭐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대선 캠프에서 제가 부산에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법률 지원단 활동도 하고 홍보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민주당하고 이제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2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 2012년에 이제 그렇게 하고도 뭐 대선 때는 좀 했는데 그 지나고 나서는 또 변호사 업무가 바쁘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변호사 업무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계기가 2014년에 저희 지역구가 이제 부산 연제구인데요. 부산 연제구가 아주 우리 당의 열세 지역입니다. 부산에서도 이 대표적인 열세 지역에 당시에 들어갔는데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를 못 냈습니다. 저희 연제구가 후보를 못 내고 기초의원이 10석 중에 2석밖에 안 됐습니다. 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이렇게 작은 데는 거의 드물 정도로 아주 열세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권리당원도 제가 처음에 지역위원장을 맡으니까 한 100분 남짓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에 우리 연제구는 한 2,000분 정도, 2,000명 됐습니다. 한 20배가 차이 났고요. 그리고 상대 또 지역위원장이 아주 셌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제 장관 출신의 이제 재선 의원이고 또 워낙에 그 인지도도 높고 또 지역 토박이 아주 그 센 상대방이 또 후보에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지역위원장이 없는 사고 지역으로 제가 기억에 한 1년 이상 사고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되다 보니까 우리 핵심 당원분들이 저보고 좀 맡아달라고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좀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같이 우리 연제구, 민주당 연제구를 한번 밭을 한번 갈고 봅시다. 갖고 봅시다는 요청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왜 안 한다 그랬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변호사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얼마 안 되고 애 둘이가 다 어려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이유를 들면서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몇 번을 그렇게 고민하셨어요. 우리 지역의 당원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고민하는 끝에 제가 이제 우리 처도 처음에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변호사 하면서 돈 잘 벌고 있는데 뭐 갑자기 이걸 한다 그러니까 싫어하죠. 또 애도 잘 봐주고 있는데 뭐 그거 하면은 이제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제 막 집에도 잘 안 올 것이고 뭐 그거 한다고 돌아다닐 것이고 그림이 나오니까 처음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도 이제 설득을 좀 했지요. 하고 6개월 정도 고민하고 이제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는 반드시 다음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하겠다까지는 결심을 포함해서 지역위원장을 맡았어요. 반드시 출마해서 당선하겠다. 그냥 지역위원장만 맡은 것은 아니고요. 누구는 처음에 지역위원장을 맡으니까 관리형으로 맡았냐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던데 저는 처음부터 관리형으로 맡은 게 아니고 반드시 다음 출마해서 당선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역위원장을 맡았어요. 그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현실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외적인 요소는 그랬고요. 내적인 요소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과연 내한테 맞는 소명인가 그게 대해서 좀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정치 이런 거 무섭잖아요. 괜히 잘못 발 디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과연 이 주어진 소명이 맞는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쭉 제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반출을 해봤을 때 제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편찮지 않은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대학도 가고 또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또 이런 제안을 받고 했을 때는 이 정치를 시작해서 좀 어렵고 소외되고 이런 분들을 좀 대변해라 그런 소명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제가 결심을 하고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이걸로 설득도 했어요. 제 같은 사람도 한 명 국회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 위한 목소리도 좀 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지론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본인이 겪어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많이 겪어본 내가 국회로 가서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호사하고 이 국회의원은 사실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둘 다 공익성이 강한 직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변호사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서 이제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국회의원은 입법을 통해서 전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도 국회의원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지요. 저는 이렇게 지역위원장 맡는 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우리 중앙당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이제 위원을 한번 했었는데 그 위원 하면서 보니까 이 지역위원장 맡는 게 이것만 몇 수를씩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지요. 이 지역위원장을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별다른 경험 없이 사실은 지역위원장을 맡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문을 하고 나중에 또 활동한 거는 중간에서 제가 조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을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요. 너무 갑자기 확 뛰어가나요? 예, 출마를 했는데 출마한 큰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당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출마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영남권 전체를 대표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인데 먼저 1번 청년 대표성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여성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이 있었는데 둘 다 없어졌다가 여성 최고위원만 다시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혹자는 다른 이유를 대던데 저는 명백하게 우리 당의 청년 당원들의 정치적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맞지요? 그거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이 청년 최고위원 제도만 없어진 게. 그래서 우리 청년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좀 사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최연소 국회의원으로서 또 제가 2년 전에 전국 청년위원장
정확하게 직무대행을 했었습니다. 이 직무대행을 안 떼주더라고요. 당시에 김종인 대표님이. 전국 청년위원장이라고 할게요. 그냥 짧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 당원들로부터 당신이 우리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 청년들의 목소리도 대변해주고 또 우리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도 대변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청년 대표로서 한번 출마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청년 최고위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정치 조직뿐만 아니고 어느 조직이든 새로운 세대, 신진 세력이 유입이 안 되면 그 조직에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는 데 게을렸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100년 정당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년 정당을 위해서는 반드시 젊은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해내야 된다. 이것은 매우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77년생인데요.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42인데 제가 우리 당의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도 나이 42에 최연소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어디 회사 가도 42 정도면은 한 부장, 빠르면 부장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리고 우리 국회 뭐 출입 기자단들도 언론사마다 제 나이면 거의 반장님들 정도, 어디 반장 정도 돼요, 다. 이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당의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129명 중에 사실은 이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보나 또 우리 당 청년 당원 비율로 보나 저는 20대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요. 30대 국회의원도 몇 사람 있어야 되고 40대는 지금보다 더 많아야 되고 40대 특히 40대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의 주력으로 사실은 저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현실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16대 이제 총선 때 젊은 피 수혈론으로 해서 386들을 대거 수혈해서 국회로 입성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후로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젊은 정치의 맥이 좀 끊겼는데요. 물론 간간히 이렇게 오신 분들은 있지만은 지금쯤은 이제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굳이 표현을 빌리자면은 포스트 386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우리 당의 새로운 우리 세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최고위원이 돼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당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명분은 알겠는데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말은 다 좋은데 그래 그걸 왜 너가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너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먼저 1번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의 이제 최연소 의원이고 20대 국회 지역구 내가 또 최연소 의원입니다. 우리 모든 정당을 통틀어서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나이를 떠나서 이 재미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딱 봐도 제가 제일 청년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최고위원회가 당대표, 원내대표까지 9명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일주일에 3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뉴스 하면은 방송에 잡히지 않습니까? 9명이 쭉. 국민들이 딱 보시기에도 저 같은 사람 한 명이 딱 앉아있으면은 딱 봐도 젊어 보이잖아요. 아, 민주당이 젊은 사람들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는구나. 청년들도 배려하는구나. 그 자체가 저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 제가 조금 재미를 가미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오해는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전국 청년위원장, 비록 직무대행이지만은 전국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또 우리 많은 청년 당원들과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우리 전국 청년위원회 실태를 알고 있고요. 제가 해본 사람이 알 거 아닙니까? 비록 직무대행이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청년 정치 활성화에 성과를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낸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전국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청년 당원들을 만나니까
1번 요구가, 압도적인 1번 요구가 이겁니다. 아니,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기회를 안 준다. 청년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달라. 이게 1번 요구입니다. 우리 청년 당원들의. 그래서 제가 국회에 오자마자 우리 국회 보좌진 9명을 전원 청년 당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9명이 전원 청년 당원이고, 제가 평균 나이를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마 우리 보좌진 9명 평균 나이가 국회에서 아마 가장 젊지 않을까라는, 제가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제가 다른 시를 뭐 구체적 비교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저는 청년 당원으로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청년 우리 뭐 인턴 교육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지금 계속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당원들에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제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총 8명이었습니다. 8명의 지역구 당선자 중에서 저희 지역구에서 5명의 청년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과반이 넘었습니다. 전국에 잘 없습니다. 이 5명 중에서 44세 청년구청장, 저희 지역구 전국 기초단체장 최연소 2번째입니다. 저기 그 임병택 시장, 그 시흥인가요? 임병택 시장이 시흥시 임병택 시장이 최연소 기초단체장이고, 이번에 그거보다 생일이 3달 빠른 우리 이성문 구청장이 3달 빠릅니다. 그래서 청년구청장. 그리고 32세 최연소는 아니고 32세 청년광역의원. 그리고 언론에는 자꾸 다른 분이 나오시던데 정확하게는 저희 지역이에요. 25세 전국 최연소 기초원을 전부 제 지역구에서 다 배출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청년 정치 활성화에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성과를 냈습니다. 제 지역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방안으로는 어떻게 그러면은 너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청년 정치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구체적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국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 청년위원회는 그런 법 규정이 없습니다. 법 규정도 없고, 또 법에 없어도 우리 당에서 뭐 규정이나 정책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당에서도 지금 전국 청년위원회에 그렇게 사전에 예산을 배정을 안 해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뭐 예를 들면 뭐 청년 정치 스쿨을 한다 이런 사업을 하면은 그 건별로 예산 기한을 해서 건을 이제 결제를 받아서 그 안건에 한한 이제 예산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 청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우리 청년위원회가 여성위원회처럼 배정받아야 된다. 이게 일단은 급선무인 것 같고요. 뭐 돈이 있어야 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이 19대 청년 비례대표로 2분이 있었습니다. 김광진, 장하나 의원이 2분이 국회로 입성을 했는데, 저는 이 2분이 의정활동을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청년 비례대표가 이번에 안정권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도 이 청년 당원들의 정치적 힘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번을 정하는데 각 이제 우리 이익단체들 그리고 각 권역들을 배려를 해야 될 집단이 많은데 청년이 점점 밀리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그렇게 후순위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다른 단체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밀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최소한 한석 정도는 당선 안정권에 배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또 그걸 해야 되고요. 최고위원회에서. 그리고 이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우리 당헌 당규상에 이 청년 공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는 20%, 기초 같은 거는 3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잘 안 지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을 이제 지킨 경우고요. 잘 안 지키는데 이거를 반드시 지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시스템을 최고위원회에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우리 당직이나 우리 당의 또 각종 이런 정부라든지 산하기관의 위원회에서 우리 청년 당원들을 최대한 배려해서 여러 가지 당직에 참여할 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치적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정치적 경력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당에서 청년 이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로 강연에 지금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연에 그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 지금 오늘 우리 정경숙에서 우리 김보람 우리 선생님 오셨는데 뭐 당장에 이렇게 저렇게까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그런 청년 정치인들 또 우리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완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 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케어하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당의 미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국 청년위원회 위상이 대폭 강화돼야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독일 그 3인당, 독일 그 3인당에는 청년 3인당이라고 그게 따로 있더라고요. 청년 3인당의 당수를 이제 제가 대표를 이 서울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여성분인데 나이가 한 30 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뭐 쑥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독일 그 3인당은 이 청년 3인당 우리로 치면 전국 청년위원장이지요. 요거 했던 분이 한 15년 정도 후에 대부분이 총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굉장히 띄엄띄엄 보다가 나중에 그걸 알고 아 이분이 나중에 잘하면 총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로 치면 전국 청년위원장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에 각 지역위원회에 우리 청년당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전국 청년위원회보다는 각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과의 사실은 뭐 결합이 되는 게 이렇게 꼭 뭐 장단점은 있는데요. 그래도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독자적인 활동이나 우리 전국 청년위원회 활동이 조금 위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지역위원장한테 인정을 많이는 못 받더라도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현실 정치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전국 청년위원회 위상이 대폭 강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국 청년위원장과 이 최고위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을 대표해서 최고위원을 나왔는데요.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은 전국 청년위원장하고 하여튼 호흡을 잘 맞추겠습니다. 그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최고위원이 전국을 이렇게 아주 열심히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전국 청년위원장이 많이 해주시고, 물론 저도 만약에 최고위원이 된다면은 또 청년을 대표해서 최고위원을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 우리 청년 당원들과 많은 교류를 할 겁니다. 할 거지만은 우리 청년위원장이 주로 이제 그 역할을 더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럼 그런 의견들을 이제 제가 받아서 최고위원회에서 강한 의견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청년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벌써 시간이 40분이 지났네요. 그리고 제가 나온 또 한 가지 이유가 영남을 제가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8분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국회의원이 7분입니다. 7분 중에 6분이 서울과 경기도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국회의원입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영남권 전체에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대표 최고위원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남 이남으로는 또 저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다 나온 분을 포함해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경험상 수도권 국회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대적 화두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도 수도권 외에 이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이 될 필요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이 있느냐? 우리 민주당의 영남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 높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데 생각만큼 지금 성과가 안 나는 이유 1번이 우리가 국회 의석수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다른 이유보다는 의석수가 모자란데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안정적인 국회 의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우세 지역은 어차피 당에서 크게 많이 지원 안 해도 결과가 좋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당의 열세 지역을 적극 지원하고 배려해서 열세 지역에서 약진을 해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부산이 지금 많이 나아졌다 해도 현재 상황이 국회의원 의석 정수가 18석인데 현재 6석밖에 안 됩니다. 아직.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우리 민주당이 의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 영남에서 약진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총선에서 한 번만 더 약진을 하면은 이제 영남에서는 그동안 30년 이어져 온 지역주의가 완전히 막을 내릴 것이다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겁니다. 그래서 영남이 그래서 특히 중요한데요. 지금 영남에서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10%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우리 영남에는 20%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30년 그 보수가 강했던 지역의 조직력이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영남을 많이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영남의 지지율을 누군가가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고 지지율을 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영남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영남 전체의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제가 최고위원 돼서 우리 영남 지지율 지켜내고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영남의 많은 또 주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지지를 해주셨는데 또 거기 보답해서 또 우리 영남의 목소리도 최고위원회에서 대변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영남을 또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권역별 최고위원제도 사실 폐지가 됐는데요. 그게 왜 폐지가 됐느냐? 권역별로 해서 6개월마다 시도당 위원장이 최고위원을 하다 보니까 발언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당대표를 좀 제대로 견제하지를 못한다. 그런 이유가 사실 있어서 또 전국적 정당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뭐 이런 이유로 권역별 최고위원제가 폐지가 됐는데요. 전국적 정당성이 있다면은 권역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 자치분권 시대에 영남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 충청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있으면 다 좋은 겁니다. 물론 이제 전국적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이제 그런 또 얘기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없어진 두 가지 제도, 청년 최고위원, 권역별 최고위원, 제가 그 교집합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나온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가장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최고위원 후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반드시 우리 당의 청년들의 지지율을 이끌어내고 우리 민주당의 영남권 지지율을 지켜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은 자 이제 그래 영남을 네가 전체로 네 혼자 나온 건 알겠다. 근데 혼자 나왔다고 그렇게 꼭 네가 영남을 그렇게 배려할 수 있겠냐? 이제 그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자, 왜 김혜영이냐? 저는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당의 대표적 열세 지역인 부산 연제구에서 우리 민주당 옥토로 저는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역위원장 맡았을 때 우리 연제구가 2010년, 14년에 구청장 후보를 못 냈고 기초의원 10석 중에 2석밖에 없는 대표적 부산에서도 열세 지역이었는데요.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석 달을 시장, 상가, 경로당을 제가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동네에서 딱 처음에 도는 소문이 연제구 생기고 야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이다. 이 말이 석 달 하고 쫙 돌았어요. 또 석 달 딱 지나니까 요즘 이 연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도당 대회 다니면서. 당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는 괜찮더라. 이게 사투리로 아라 그래요. 그게 또 우리 동네에 쫙 퍼졌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우리 수도권 같은 데는 제1야당 원외 지역위원장을 하면은 어떤 데는 보니까 축사도 시켜주더라고요. 축사를 시켜주는 데도 있고 행사를 참석하면요. 축사는 안 해줘도 소개 순서를 굉장히 빨리 해주더라고요. 한 3번째, 4번째 이 정도로 소개를 빨리 해줘요, 수도권은. 왜냐하면은 그게 가만보니까 이게 자주 국회의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1야당 지역위원장 되면은 언제 또 국회의원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제가 보니까 그 배려를 해주고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기회를 주던데 우리 부산 같은 데는 민주당이 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제1야당 지역위원장이라고 해도 행사에 가도 소개를 안 해줘요. 누굴 왔다고. 소개를 안 해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제가 개인이 소개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 지역위원장인데 그렇게 계속 번번이 물러나려고 하니까 우리 민주당의 존재감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지역위원장이라고 왔는데 계속 그냥 이게 힘없이 돌아가면은 우리 당 그 존재감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우리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행사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말은 못하지요. 새가 작으니까 말은 못하는데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2달 정도는 참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사회자가 소개를 딱 안 해주면은 제가 이제 손을 들고 무대로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소개가 빠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연제구 지역위원장 김혜영입니다 하면서 제가 그냥 사회자 소개와 관계없이 무대로 가서 외쳐요. 외치면은 처음에 딱 이 외친 게 어디 체육회 행사에서 외쳤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얼굴은 웃으면서 해요. 왜냐하면 또 이런 말을 해도 목소리는 크게 해도 얼굴은 또 밝게 해야 되니까요.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사태를 다 파악한 거예요. 아, 이게 야당이라고 이렇게 야당 탄압을 하니까 이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참다 이제 드디어 올라왔구나 이 파악을 딱 하고 하여튼 기존에 소개해준 분들보다 더 환호와 박수를 이제 크게 치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당 분들이 귓속말 하는 게 제가 들려요. 야, 봐라, 더 역효과 나잖아. 그냥 소개해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했어요, 행사장에서. 몇 번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행사에서 이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항상 소개해주고, 제가 없으면 사무국장이 이제 대신 소개를 하고, 우리 민주당의 존재감을 점점 그렇게 각인시키고, 우리 지지자들이 그렇게 규합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를 제일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요. 이게 다른 당의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그런 거예요. 시험 삼아 이번에는 한번 연습 삼아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이번에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했느냐, 안 되겠다, 뭘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비가 많이 오는 날 상대방 후보 사무실 그 로타리에 보면은 상대방 후보 사무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이불로 제가 10시간을 비를 맞고 이제 물론 그걸 했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이제 비슷한 거지요. 이제 마이크는 안 잡았지만 이 후보들 예비 후보 등록하면 이렇게 로타리 있어서 이게 절한다 그러잖아요.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하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나 메고. 그거를 10시간 동안 이불로 제가 한 자리에 딱 그 자리에서가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비를 딱 이렇게 맞으면서 10시간을 했어요. 그거를. 일부러. 이제 그거를 10시간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출근 일찍 했는 사람들은 또 일찍 퇴근한 분들은 임마 이게 아침에 출근할 때 했는데 아직 하고 있거든요. 또 동네에서 이렇게 뭐 배달 일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10시간 동안 그걸 하고 있으니까 또 로타리가 잘 보이는 위치에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민주당 위원장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번에는 제대로 붙으려고 하는구나. 또 우리 지지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한번 이번에는 붙어야 되겠다라는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분위기는 바뀌었는데 제가 10시간을 비를 맞고 절을 하니까 허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3일을 주사를 맞았어요. 허리를. 그 선거 끝날 때까지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했지요.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국회의원 또 우리 당원 동지들 또 우리 지역민들이 이번에는 지역주의를 우리가 타파해야 된다는 열망과 함께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초로 구청장, 그리고 광역의원도 최초인데 광역의원도 전부 우리 연제구에서, 그리고 구의원도 원래 2석이었는데 이번에 6대5로 뒤집었어요. 6대5로 하면서 구의회 의장까지 저희가 연제구 지방 권력 교체도 완전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대표적 열세 지역이었던 부산 연제구를 우리 당의 옥토로 가꾸어내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험지개척에 저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당의 열세 지역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제가 많이 아쉽더라고요. 월세 지역에 원외 지원장 해보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열세 지역 배려하고 지원하고 다음 총선에서 열세 지역에서 대약진을 제가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야, 초선에 무슨 최고위원이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된데 최고위원회, 5 최고위원회 부족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한국당에 5 최고위원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당이 좀 뭔가 원활하지 않게 돌아갈 때 최고위원회에 5분들 많았어요. 5 의원이 없어서 우리 당이 원활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초선 의원도 할 수 있고요. 최고위원을 하는데 필요한 게, 저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뭘 제가 고민을 했었냐면, 출마할 때 과연 최고위원이 됐을 때 잘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3가지를 고민했는데, 최고위원 잘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첫째, 현안에 대해서 성실성과 그리고 꼼꼼함을 바탕으로 제대로 현안 파악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 자랑을 조금 드리자면, 모 시민단체에서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1년 의정활동,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했어요. 12개 항목에 소수점 2자리까지 세밀하게 정량적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300명 중에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량적 평가이기 때문에 뭐 질적으로 우수한 의정활동을 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 그것은 충분히 보여주는 제가 그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국정감사도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에서 2년 연속 제가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받은 분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만 확보가 되면은 현안에 대해서 현안을 파악할 능력이 있습니다. 현안을 파악할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느냐, 그 파악된 현안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최고위원회가. 그래서 제가 그 용기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얘기는 합니다. 이 열세 지역에서는 할 말을 못 해가지고는 당선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겸손하게만 해가지고는 이 규합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지지자들 규합이. 강하게 말을 할 때는 하고, 또 상대방과 붙어야 될 때는 붙어야지 이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의 열세 지역에서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정무감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무감각인데요. 이게 있으면 좋지요. 있으면 좋은데, 저는 최고위원을 잘 수행하는데 이 3번째 정무감각은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뭐 굳이 실명을 거론해서 그랬는데, 이제 다른 당의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정치 원로시죠. 지금도 현역 의원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소위 말해서 아주 정치적 경륜이 풍부해서 그런 정치 몇 단이다 이렇게 많이 불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무 감각이 아주 풍부한데 당에 크게 결론적으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본인들 당에서. 저는 크게 그렇게 도움 안 된 것 같은데요. 차라리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도 현안을 파악하고 말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으면은 그냥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의원이 차라리 당에 더 도움이 되지, 이거를 뭐 정무 감각으로 뭐 어떻게 포장을 할까, 어떤 타이밍에 뭐 어떻게 얘기를 할까, 뭐 이거를 고민하는 게 크게 당에 도움이 많이 되는가 싶습니다. 사실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3번은 초선 의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경험이 부족하고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3번은 그렇게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또 더군다나 당대표 같으면은 또 특히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최고위원은 여러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 노장청 다 조화를 이루고 또 각자 최고위원이 본인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초선 의원이 최고위원을 한 데에서 전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당 구성이 지금 국회의원 129분 중에 초선 의원이 66분입니다. 과반이 넘습니다. 초선 최고위원도 뭐 필요하고도 남습니다. 구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의정활동 애로사항 같은 걸 아까 우리 여기 질문을 주셨는데 의정활동으로 이제 애로사항이 1번이 뭐냐? 이거는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 제가 또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 문제 다음으로 이 남북 관계 다음으로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는 게 경제 문제잖아요. 둘 다 이제 다음이 아니고 사실은 둘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게 남북 문제, 경제 문제인데요. 경제 문제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저출산이 한동안 지속이 되면은 한 10년 정도만 이 상태 지속되면은 그 외에 나머지 100가지 경제 정책을 다 잘해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저출산 제가 포럼 회원입니다. 근데 포럼 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저출산 포럼 회원으로서 제가 총선 1주년 되던 2017년 4월 13일 정확하게 1주년 딱 되는 날입니다. 제가 셋째를 얻었습니다. 제가 저출산 극복을 제가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둥이 아빠인데요. 그래서 이게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주중에는 제가 목동의 원룸에 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중에는 원룸에 있고 주말에는 이제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보고 싶잖아요. 애들 어릴 때 애들을 잘 못 봅니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정 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저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성과는 변론으로 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바쁘게는 움직입니다. 굉장히 바쁘게는 움직이는데 성과가 잘 안 나는 큰 이유가 어디 얼굴 비치는 게 많아요. 이게 얼굴 비치려면 또 그냥 못 가잖아요. 또 차를 타고 시간을 들여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또 뭐 현안이 있으면은 또 갑자기 무슨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회의를 또 뭐 한두 번 이렇게 했다가 이런 얼굴 비추는 게 많아요. 각종.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들이 얼굴 비추는 이런 거를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이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법안 통과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잘 안 열립니다. 이게 일정을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로 이제 상임위 법안 소위 일정을 잡는데요. 국회가 항상 이렇게 각 교섭단체는 이해관계가 뭐 대립해서 충돌이 많지 않습니까? 이 충돌이 되면은 회의 일정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빨리 이런 상임위원회 예산이나 법안심사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뭐 월요일은 반드시 몇 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개최하게 법으로 이게 좀 정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국회 성과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본회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만장일치제로 돌아가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게 만장일치제로 하니까 누구 한 명만 강하게 반대를 하면은 통과가 안 됩니다. 일단 개성 논의, 보류 이렇게 되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이 국회 이 부분도요. 그리고 의정활동의 애로사항이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 이것저것 너무 여러 군데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129분이니까 우리나라에 한 129가지 정도면은 웬만한 중요한 현안은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뭐 이런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당신은 4년 동안 이것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맡아서 좀 해결을 해주세요. 물론 뭐 다른 것도 기본적으로 상임위 활동도 하시겠지만은 특히 이거 하나
129명 의원한테 딱 4년간 하나씩 이렇게 좀 맡아서 우리가 하면은 지금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것저것 국회의원들 한번 봐보세요. 모든 현안에 뭐 입 다 떼고 뭐 어디 다 참여하고 하니까 좀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고 깊게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잘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이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애로사항은 그러면 뭐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고요.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좀 답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